서울의 지금 기온은 22.2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재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그런데 뉴스타파가 공개한 2012년 녹취에서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듯 보이고 이남석이 보고 네가 그러면은 윤호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윤석열 후보자에게 사퇴 촉구. 하루 종일 농락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된다. 그런데 뉴스타파 녹취를 들어보면 검사의 사건 개입을 회피하려는 윤석열 후보자의 의지가 읽히는데 윤호진 씨가 윤호진 씨가 예. 어디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 딱 갔더니 경찰 얘들이 자기를 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응?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 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게 대진이가 경기경찰청장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총을 지금 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일단 윤호진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후배인 검사 출신 변호사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호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윤석열 후보자를 변호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진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공경에 빠지니까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자기가 더 뭔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하게 되면 사건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되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상담해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은 윤호진 윤대진 형제가 결정했고 자신은 수임은 아니고 단순 소개만 했다는 말. 제가 사건을 수임시킨 적이 없다. 이 변호사는 자기들이 결정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저 기자한테도 한 것이고. 한편 당일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 윤석열 후보자에게 불만 토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한 게 104건입니다. 104건. 4건 처리했습니다. 104건 중에. 나머지는 불기소를 한다든지 수사를 하지 않고 처박아 둔다든지 전부 이런 상황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이라도 수사 재개하면 되는 사건입니다. 윤석열 후보자 이렇게 답변하지는 않았다고. 위원님, 그러면 변호사 소개시켜 드릴까요?
미래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게 아픈 상처가 힘든데 각오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지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겼어.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네, 붉은 바다님 선곡 선택은 누가 하나요? 네, 선곡은 누가 하냐고요? 예, 홍아람 PD께서 하십니다. 아, 참 센스 있는 선곡. 아, 빛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베이시스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려드렸습니다. 김선미 님이 96년인가 97년인가 연강홀에서 베이시스 콘서트 갔는데 왕자님이 공연 시작 임박해서 와가지고 엄청 화가 나서 들어가 버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왕자님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사귀시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피자 받으실 분 결정됐습니다. 973번째 당첨자 콩으로 보내주신 황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아주 세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그래요. 내일 또 많이 또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한 분만 드리는 게 좀 너무 없어 보입니다. 한 분만 더 어떻게 좀 해서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분들은 아니고 한 분만 더 혜택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를 통해 전국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는데요.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이 시간 생방송 현장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까요? 정한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정재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놓고 기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차분하지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0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이 주장하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으며 철회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하면서 일본 맥주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 양측이 각각 9,570원과 8,185원의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발길이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길이. 오늘의 이야기는 말 속에 정체성이 있다.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우선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일단 정답은요. 네네. 사법농단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근에 내셨는데 네네네.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셨던 분입니다. 자, 이게 내용을 들으셔야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달리기 잘하면 네. 다 할 겁니다. 네. 달리기 잘한다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예, 네네. 달리기 잘하는 사람. 네. 네. 자, 여러분 정답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이 사람. 네. 네. 사법농단 하면은 또 이분의 이름을 네.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달리기 잘하는 분. 네. 이 정도 힌트 드렸으면은 네. 김용민 라이브에 정답을 넣으면은 네.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 이 얘기는 좀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뭐 롤랑 바르트니, 뭐 에크리트니, 기호학이니 이런 어려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시청률 떨어질 것 같고.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급식체 들어보셨습니까? 급식자 많이 네. 단어는 들어봤습니다. 단어는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게 급식을 먹는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말투다. 그래서 네, 이제 네. 급식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오지고 지린다. 뭐 이런 거. 인정? 인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오지고 지린다. 뭐 이런 네, 표현. 네, 네. 인정? 인정. 뭐 이런 그 성조도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이런 식의 언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급식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럼 딱 그 언어 쓰는 것만 봐도 중고등생이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또래 집단이구나가 딱 그 말투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투에서 정체성이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어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글로 하면 문체고요. 말로 하면 어투. 뭐 요새는 랩하는 친구들 때문에 플로어니 뭐 펀치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스타일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른들의 영역으로 보면요. 우리 딱 말하는 것만 들어 경상도네? 충청도네? 전라도네? 딱 스타일을 보고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의 스타일에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 세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세대도 알 수 쓰는 있죠. 언어, 네. 습관을 보면 말이죠. 네. 이 70년대생들, 특히 70년대 초반생들은요, 네. 단어를 거꾸로 이제 읽는 습관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카드는 득카. 그리고 뭐 여관은 꽌여. 뭐 그렇기도 하고. 기레스 먹어봤냐? 뭐 이런 거. 기레스. 기억이 세대가 나시는군요. 통하네요. 네. 우리 유재일 평론가와 저가 같은 세대죠. 같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네. 예. 자, 언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스타일은요. 스타일로 보면은 그거로 이제 호감, 비호감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내용은 둘째치고 경상도네, 충청도네, 전라도네. 그러면 일단 너한테 호감. 이런 식으로 어투를 보고 어투에는 그 호감이 이미 호감과 비호감이 들어가 있고 내용보다 스타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도 보면 정치적 영역에서도 자기들만 알아듣는 언어를 써요. 요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달창 이렇게 얘기해서 그 문재인 지지자들 달빛 기사단 뭐 이렇게 쓰는 걸 모욕을 해가지고 큰 사건이 났었잖아요. 예. 일반인들은 저게 뭐 달창도 뭐고 달빛 기사단이 뭔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고 보면은 그거를 아는 분들만 알아듣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들 그리고 이제 뭐 맨스플레인, 미러링, 탈코르셋, 꾸밈노동 이런 얘기 보통 분들이 모르죠.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어를. 맨스플레인, 네. 미러링, 네. 탈코르셋, 꾸밈노동. 네. 이런 거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 요 언어를 알아듣는 그 준거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준거 집단들도 자기들만 이해하는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급식에 쓴다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는 거죠. 예. 어른들도 자신들의 준거 집단을 구성하는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자 보자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준거 집단 언어는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그렇죠. 투쟁의 언어예요. 소통의 언어일 수가 없는 것이 자기들만 알아들으니까. 인지가 되는, 네. 그 자기들만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겐 또 배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죠. 예. 뭐 지금이야 뭐 부르주아, 뭐 프롤레타리아 이 정도는 다들 알아듣겠지만 네네. 사구체 논쟁.
그리고 신식국독자, 뭐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줄임말인데 이런 용어는 좌파 운동권만 공유하던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중거 집단을 더 강화하면서 투쟁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사구체 논쟁이 뭐예요? 사회 구성체 논쟁.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체가 이제 그러니까 혁명 이론에서 네. 시민 사회의 힘이냐, 민족의 힘이냐, 계급의 힘이냐, 뭐 네. 이런 얘기죠. 야, 이게 정말 이 쓰는 사람만 쓰는 거죠. 근데 정치하신 분들은 되게 뿌리가 깊죠. 지금 뭐 운동권에서나 이런 거에서 네. 이 얘기를 모르면 사구체 논쟁이나 신식국독자 이런 얘기를 모르면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개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아까 그 페미니스트 언어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맨스플레인 이건 뭐 남성이 여성에게 뭐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을 주입시킨다. 이런 네. 차원에서 네. 페미니스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쓰는 말이죠. 또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동안 이 주류 집단이었던 남성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네. 해왔던 억압들, 폭력들 이걸 돌려받는 똑같이 한번 일명 반사죠. 반사. 네. 예. 미러링이 이제 거울이죠. 거울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네. 탈콜셋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뭐 외양을 중시했던 네. 이런 남성 중심의 문화 이걸 탈피하겠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브레이저를 벗겠다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럴 거죠. 예, 감사합니다. 코르셋을 벗겠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는 네. 거의 뭐 이제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렇죠. 그런 단어가 됐던 겁니다. 예. 소통이 다른 분들은 관심이 있어야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하는 게 이제 KKSS. 이제 이게 이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건배사였다는 거죠. KKSS? 네. 까라면 네. 까라면 까고 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게 네. KKSS. 자, KKSS하고 건배사였다는 거죠. 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오늘 정답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언어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이렇게 고위 법관들이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라는 거를 건배사로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그렇죠. 아니, 법원 판사들은 각각이 독립된 네. 그런 사법기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자기들만 알아듣는 언어가 자기네들의 준거 집단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게 정치적 투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자기들의 그런 준거 집단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폐쇄적 정치,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가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네네네. 정체성 정치가 등장하고 소통 불가능한 이런 여러 자기들만 공유하는 어체와 문체들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렇게 생겨나면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뭐 우리 사회 통합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네. 소통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그 표준이 언어인데 네. 언어가 갈수록 끼리끼리 예, 집단끼리의 어떤 그런 전유물이 돼가고 있는 현실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자 오늘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어체와 문체에 관한 이야기 유재일 정치평론가가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임종헌.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보내드리고 바로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재일이었습니다. 읽고 있네요. 김갑수님, 대구 경북 비 억수로옵니다. 라고 하셨고, 6099번 쓰시는 분, 인천 비 오는데 피자 대신 빈대떡이나 부쳐 먹어야겠네요. 네. 그래요. 코리안 피자 아닙니까? 빈대떡이. 예.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4231번 쓰시는 분, 임종헌, 마라토너의 정석. 네. 맞히셨어요. 9326번 쓰시는 분, 우사인 볼트. 네. 자, 그리고 1281번 쓰시는 분, 임종헌이. 네. 자, 그리고 9366번 쓰시는 분, 손기정. 언제 손기정 옹께서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셨습니까? 네. 자, 정답은 임종헌이었고요. 자, 정답 맞히신 분. 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맞히신 분들 중에서 말이죠. 선물 받으실 분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6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퇴근길 정체가 평소보다 더 극심합니다. 소요 시간을 여유 있게 두시고 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4km로 정체 꼬리가 가장 길고요. 계속해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또 금천까지 구간 답답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간고속도로 시흥 쪽으로는 송산 마도 부근에서만 10km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 부산 요금소 3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는데요. 뒤쪽으로 정체입니다. 영암 순천간고속도로 영암 방면도 강진 부근 2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하만 2터널과 대저 분기점에서 덕천까지 차들이 많아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은 덥지만 김용민이는 아직 춥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 아낌없이 돌아온 청취율 조사. 여러분의 대답은 뭐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지극정성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가 봅니다. 국민을 위한 소중한 시간 국회의원 24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최근 의정활동 쏙쏙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네. 지역구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강북을에는 어떤 동들이 있어요? 미아동, 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 송중동, 번삼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양동 하면은 작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름을 났던. 예, 다녀가셨죠. 예, 그래요. 삼양동이 좀 시원해져야 할 텐데.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자사고 8곳이 탈락했어요. 13개 학교 중에서 8곳이. 자사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사고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세요? 네. 강북을 네. 지역구에 신일고등학교. 네, 제 지역구에 신일고등학교가 이번 탈락했고요. 제가 그 신일고등학교 21회 졸업생입니다. 신일고등학교는 사립학교고 또 그렇습니다. 종교재단의 학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야구도 잘했고요. 또 훌륭한 학생들도 많이 배출을 했고요. 거기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가요? 오 시장님은 아니었고요. 예.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유명한 저 동문이 누가 있습니까? 박용진 의원 말고. 저 말고요. 예. 야구 선수로는 뭐 옛날에는 이제 김정수 그리고 지금 김현수, 나지완, 예, 이런 선수들이 야구부가 있어요. 신일고에. 예,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구 말고도요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정치인 대표적으로. 박용진. 박용진. 그리고 박용진으로 끝납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들 불렸던 이핵관. 이동관. 이동관. 당시 그 청와대 대변인도 저희 선배십니다. 홍보수석까지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모교가 탈락을 하니까 뭔가 우리가 뭐든 다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느낌을 갖는 동문들이 많으신가 봐요.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아쉬운 소리들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랬어요. 저는 이른바 일반고 시절에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자사고로 전환한다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처럼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행운을 우리 지역의 아이들, 강북구의 아이들한테는 축소됐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그 한 1,000만 원 정도가 넘는 등록금 때문에. 그래요? 예. 어쨌든 자사고 대부분이 좀 비쌉니다. 연간 1,000만 원입니까? 예, 1년 단위로 알고 있어요. 아이고, 대학 등록금 같네요. 예. 상당히 비싸죠. 그러나 이제 다양성 교육도 뭐 특별한 그 학교만의 교육 이런 걸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돈도 많이 받고 자사고로 이제 역할을 하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학교 자랑을 해서 그렇긴 한데 신일고등학교를 신일중학교와 고등학교를 6년을 다녔습니다. 제 인생에
행운 세 가지 행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당연히 우리 와이프를 만난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예, 공식적으로 그렇죠. 예, 예. 이 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14만 평이 되는 넓은 대지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 좋은 학교 시설 여기서 정말 그 품뻑 빠져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야 될 시점에 자사고 정책이 있어서 못했으면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그 가정 형편이 그렇게 자사고를 보낼 만큼의 상황이 안 됐었기 때문에요. 그럼 누군가 다른 친구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집안의 친구가 거기 행운을 누렸겠지만 단지 그 지역에 있었다는 강북구에 살았던 이유만으로 그런 행운을 누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사고 정책이 원래는 교육의 다양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약간의 귀족화 성격 플러스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위한 서열화 정책의 결과를 낳는 그리고 완전히 그 대학 입시만을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비판이 있었거든요. 요 교육의 다양성이냐 그다음에 대학 입시 교육으로 이제 전락이냐 요 사이에서 계속 비판에 노출돼 왔다가 이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8개가 탈락고 거기 모교가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 씁쓸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일반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 해당 고등학교에 그리고 우리 그 고교 교육 전체 체제 개편에 좋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야구부 선수들도 이렇게 1,000만 원씩 내고 학교 다닙니까? 모르겠네요.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저 똑같이 일단 그렇게 하겠죠. 근데 장학금 형태로 따로 이렇게 또 보존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야구 활동을 해서 좋은 성적 내면은 학교의 그 위상을 확 올려놓는 그런 기여를 하니까.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요즘 자꾸 전국 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군요.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맑은 하루님 일반고의 교육 수준과 환경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맞습니다. 예, 우리 대부분 아이들은 자사고가 그림의 떡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일반고뿐만이 아니라 고교적 중등 교육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같은 경우도 여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질타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좀 해서 우리 전체 교육의 좀 다양성 그리고 일반고라 할지라도 충분히 지원하고 뒷받침을 해줘서 아이들이 좋은 성적도 내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일반고 그다음에 이른바 평준화 지역에서의 고등학교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공립 교육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털어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 그리고 과감한 어떤 학교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 사립학교들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그게 가능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6월 17일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어요. 폐쇄적인 사학재단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겠다. 이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들었는데 사학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비리 이거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 법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낸 법안의 핵심은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립대학권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설립자, 이사장 그리고 총장 이런 분들의 친인척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온갖 전행, 온갖 비리, 온갖 회계 부정을 다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뒤져봤더니 2천억이 넘는 회계 부정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1년에 7조 2천억 원에 가까운 돈들이 사립대학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그런 대학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도 받지 않고 감사를 받아서 적발이 돼도 술렁술렁하고 다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서 지난 70년 동안 사립 대학의 어떤 부정과 잘못된 편법 운영들이 누적돼 왔는데 가장 그 근본인 족벌 체제, 그러니까 친인척들로 구성된 학교 이사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짚었습니다. 이번 박용진이 낸 법안에서. 그래서 그 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또 외부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대학 운영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건데 네네네. 거기에 어떤 분들이 앉히느냐면 며느리, 뭐 사위, 그다음에 뭐 사촌 동생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하는 거죠. 많이 봤던 풍경입니다. 많이 봤어요. 아유, 좋지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개방형 이사를 일단 지금 4분의 1인데 2분의 1로 넓힌다. 그 나머지 반은 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러나 며느리를 앉히든 뭐. 이 반은 그러지 맙시다. 네, 학교 운영에 도움될 수 있는 외부의 경험자들과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게 좋죠. 그리고 거기에 친인척들 못하게 하는. 네,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 통해서 개방형 이사, 뭐 전체 이사 중에 뭐 한두 사람 정도 집어넣는 거. 그것도 그냥 길을 쓰고 반대를 해가지고 막 박근혜 당시 그 한나라당 대표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촛불을 들고 촛불 집회를 하고 아주 진풍경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뭘 어떻게 정리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재호 원내대표가 산에 가서 네. 그 뭐 그렇게 해서 합의하고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걸로 네. 정리가 돼서 대신 사학법은 누더기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평가를 그래서 받았어요. 사학법 관련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래서 근데 박용진 의원님은 너무 급진적인 게 아닌가. 아닙니다. 반을 개방형 이사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왜 건드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네.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번에 얘기한 거는 그 대학 운영의 투명성. 그래서 회계 감사 네. 같은 것도 지금은 대학이요. 네. 자율 감사입니다. 그 자기가 원하는 회계 감사. 그러니까 그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학교 졸업생 내 친인척 중에 네. 그 회계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맡겨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회계 감사를 하니까 네. 아무것도 적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네. 제가 또 낸 다른 또 관련 법에는 3년은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러나 그 다음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지정감사인에게 받아야 된다. 네네네.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계의 투명성.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이미 지원이 7조 2천억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나머지 대부분을 우리 학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이 피땀 흘려서 알바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내는 어마어마한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니까 운영의 투명성, 회계감사 투명성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전제고요. 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비리와 학교 운영의 문제점들이 다 그 족벌 운영 체제에서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못 받아들인다고 하고 지난번 유치원 3법처럼 자유한국당이 나 잡아 먹어라 하고 누워버리면 잡아 먹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용진 3법 수정안이 끝내 이제 법사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만난을 겪고 드디어 회부가 됐는데 자 어떻게 유치원 3법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방송 때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표류하지 않고 어떻게 정착을 한 겁니까? 네,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의 이제 묘미죠. 정말 답답해 죽죠. 180일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가면 또 90일. 그다음에 본회의 가서 60일. 이걸 다 하려다 보면 어느 세월에 하는데 어느 세월에 상임위 180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느리지만 그때는 온다.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언제? 올해 11월 22일이면 그 법사위도 끝나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최대한 묶일 수 있는 시간 60일까지 다 지나면 11월 22일입니다. 그 이후면 언제든지 표결을 할 수 있고 국회의장께서 그 교섭단체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본회의로 넘어왔는데 협의할까 안 할 거야? 빨리 얘기해. 뭐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럼 빨리 표결하자. 이거 가지고 표결 바로. 그러면 더 땡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좀 하루라도 빨리 그 이제 회계 투명성, 우리 유치원도 회계 투명성이잖아요. 에듀파인 이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박용진 3법 수정안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에는 12월 말에는 본회의로 넘어간다. 11월 말. 11월 말. 첫눈 오기 전에 만세 부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통과될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의회 구조로 보면은 뭐 통과되지 않겠는가. 또 국민 눈이 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소속 의원들과 일부 뭐 소속 의원들도 이 법이
필요하다, 상식적이다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유한국당이 만일 반대하면 저는 총선 때 엄청난 역풍 불 거다 네. 이미 경고를 했고요. 네. 저도 총선 때 뭐 저희 지역구가 조금 뭐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면 반대 적극적으로 했었던 분들 지역구에 저 지원 유세도 가고 뭐 그래볼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2805번 쓰시는 분 하향평준이란 말 많이 하는데 뭐 자사고 폐지 과정에서 이 하향평준이란 말 속에 계급의식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와 국가의 100년 대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바쁘신 와중에 책을 한 권 내셨다고요? 사람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책을 낸 거 이제 세 번째인데 그 저희 지역구, 네. 저희 강북구에 가난하지만 따뜻한 이웃들 그리고 네. 인생을 아주 이렇게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잘 지내오신 어르신들 이런 네. 분들 11명의 인터뷰를 하고요. 인터뷰를 묶어서 제가 책을 냈거든요. 아이고 참 출간 소식 들으면서 선거 때가 다가왔고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예, 아유 저 선거를 바라보고 쓴 책은 또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말할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인터넷에 보시면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한 국회의원 24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기자 박연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투박과 함께하는 시간 정말 똑똑해집니다. IQ가 눈에 띄게 폭증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네. 가장 기분 좋은 날이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이네요. 하나의 호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이렇게 또 띄워드리는 겁니다. 예. 또 있어 보이잖아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세계 3대 국제 신용 평가사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뭐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우리 개인으로 생각하면 개인의 신용 등급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용 등급을 은행이 좋게 주더라. 나쁠 거 없잖아요. 네네네. 내가 뭐 앞으로 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때 그때 뭐 낮은 금리로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뭘 하든 간에 아무튼 저 친구는 신용도가 높다 이런 거니까 네네. 무조건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3대 신용 등급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현상 유지를 시켰는데 뭐 사실은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뭐 보수 지향의 일간지를 보면은 한국 경제를 굉장히 우울하게 봐가지고 아이고 뭐 이런 평가 지표가 떨어지는 건 뭐 시간 문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용 등급인데요. IMF 때보다 어렵다. IMF 수준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IMF 때 사실 반출을 해보면 이 신용 등급 정말 우리가 정크 수준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야말로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보면 어쨌든 한국이 우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그러나 해외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북한 리스크가 또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뭐 아직은 높이 줘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무디스가 준 AA2 같은 경우는 위에서 보면 지금 세 번째로 높은 거고요. 또 중국하고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무디스뿐만 아니라 피치, S&P 다 지금 중국, 일본보다 우리가 각거나 높은 지금 등급을 주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이 정도 경제면 괜찮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될 것은 이게 우리 미래의 경제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병률 기자가 작년에 쓰신 기사를 보니까 지금 경기 하강 국면이다. 우리에게 뭐 우호적인 지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한국 경제는 예의주시를 해야지 이게 뭐 그냥 뭐 잘 돌아가겠지. 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면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토론. 그리고 우리가 IMF 때도 당했는데 네. 이 지표들은 후행 지표일 가능성이 큽니다. 후행 지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면 그때 또 바로 또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우리가 당한 게 그거죠. 신용 등급이 높다 해가지고 야 괜찮을 거야. 계속 우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거야 했는데 막상 한국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바로 정신없이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볼 때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 자금이 완전 경색이 돼 버렸는데 그래서 항상 무디스나 S&P 그리고 피치는 우리나라 신용등급 회사가 아닙니다. 이 비가 올 때 바로 언제든지 우산을 빼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평가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좋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긴장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항상 의심을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기자님은. 글쎄, 근데 이걸 이제 인용해서 한국 경제 파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청와대에서. 예. 근데 지금 박병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3대 신용평가사의 평가 지표라는 건 왜 만드는 거냐면 글로벌 투자 회사들에게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 기준이라는 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거를 인용해서 한국 경제 파탄 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방어를 위한 근거로 쓰는 것도 저는 사실 좀 그렇게 탐탁지는 않고 요게 떨어지는 수준이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레이팅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럼 정말 큰일이 나는 거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 정파성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서 지나치게 현재 상황을 부풀리는 거 여기에는 반대하고 여기에는 저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반기에 변수가 많다. 이거는 우리가 상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여전히 한국만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같이 중장기적인 과제 그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로 꼽은 게 고령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이 현상 유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나빠진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뭐 국제 사회에서 투자 못할 그런 상황 아니고 그래서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게 신용 등급 말고 신용 등급 전망이라는 게 같이 나오거든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한국 경제가 어떨 것이냐. 요게 같이 괜찮으면 일단 당분간은 안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망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 괜찮아요. 현재는 현상 유지로 안정적으로 왔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 남북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많은 분들이 야, 그 지금 남북 관계 좋아져 가지고 당장 우리한테 뭐 도움 되는 게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이런 부분들이 국가 신용 등급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뭐 남북 관계 나빠지면 이것도 바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관계가 좋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도 훨씬 싼 자금으로 조달하고요. 싸게 자금을 조달하면 국내 경기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끝났죠. 끝났어요. 일본이 안 해줍니다. 예, 1606번 쓰시는 분 통화 스와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7년에 하다가 말았어요. 일본이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했고요. 아소다로 재무상이 한국이 돈 떼먹을 수 있으니까 안 꺼주겠다고 했는데 되게 무식한 발언이고요. 통화 스와프라는 건 쌍방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놓고 여기서 꺼냈으면 그만큼이 같이 돈이 나가는 거라서 애초에 떼먹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아소 탄광에 한국인 근로자들을 징용으로 끌어갔던 그 아소 집안의 증손자거든요. 그래요. 아소다로 재무상이 이게 남일이 아니라서 더 발끈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8578번 쓰시는 분, IMF 시대를 겪어본 세대는 그 시대가 하나의 기준선이 됐고 그 고통을 알기에 경계심을 가지는 것은 학습 효과겠죠. 그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서 나쁠 건 없겠죠.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몇 월 위기설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계를 해야죠. 외환 위기 때는 뭐 그냥 맥없이 앉아서 당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맥락이 있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도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 여행도 가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래요. 지금 불매운동의 여파가 어떻습니까? 일부 일간지를 보니까 뭐 별 여파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사실 며칠 안 됐잖아요. 네네. 그렇기도 한데 네. 아주 단적으로 젊은 세대가 굉장히 이 문제를 민감하게 보고 있구나 느껴지는 게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500ml 대용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 맥주가 이 오랜 1위 자리를 내주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불매운동의 파급력이 그렇죠. 커지고 있네요. 이게 한참 더울 때 여름에는 맥주 판매량이 올라가게 마련인데 GS의 경우에는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일본산 수입 맥주 매출이 23.9% 줄었습니다. 반면에 전체 맥주의 매출은 1.2%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맥주는 계속 많이 마시고 있는데 네네. 내가 지금이 기름 마실 때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CU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본 맥주 판매량은 11.6% 줄었고요. 판매 매출액은요. 네네. 그렇게 줄었고 전체 맥주의 매출액은 2.6% 늘었습니다. 전체는 늘었는데 일본 맥주의 매출은? 딱 그것만 안 산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재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소비재가 전체 우리 소비량 중에 한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안 사도 뭐 일본에서 크게 화들짝 이렇지는 않겠죠. 그런데 불매운동이라는 건 우리 정부가 이성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죠. 우리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특히 여행 가지 않는 거 저는 이건 효과 있다고 보거든요. 여행 가지 않는 건 효과가 서비스 있다. 수지에서 그 네. 만성 적자가 나는 게 여행 때문인데 뭐 여태까지 어쨌든 간에 이성적인 대응은 그 정부에서 하고 여기에서 우리 감정적으로 너희 싫다 이런 대응은 전 충분히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부가 하면 곤란하죠 사실은. 네. 또 그건 좀 그렇죠. 네. WTO 문제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상품무역이사회 그 관련 안건도 상정이 됐잖아요. 네. 오늘 새벽에 논의를 했으니까 네. 그 여론전은 정부에서 하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해서 한 것도 아니니까. 네. 예. 이게 이번 참 불매운동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게 네네. 과거에 우리가 불매운동이라 그러면 좀 주도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으쌰으쌰 해야 되고 네. 뭐 피켓도 들고 오고 뭐 심하면 무슨 뭐 화형식 같은 것도 과거에 했었고요. 저 머리띠를 둘러 네. 거기 태극마크 붙이고. 그렇죠. 과거에 많았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시민사회가 좀 성숙했구나 싶은 게 이게 우리가 굳이 불매운동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소비자 입장으로서 기분 나쁘면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정말 무서워요. 네, 우리가 아주 조용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하게.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갑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건을 안 사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거 갑질이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왜 굳이 저 나라 제품을 사줘야 돼? 사실 이제 그런 게 무서운 거죠. 누군가가 강요를 하고 이 어떤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기 싫은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이 사태가 끝나도 상당히 또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게 되면 일본 상품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시각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하나의 뭐 소비자의 일종의 저항 운동, 이게 무슨 뭐 국가적이고 민족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 소비자로서의 저항 운동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우리는 일본 기업 아닌데. 해서 오해를 받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네, 패밀리마트에서 CU로 간판을 바꾸던 CU의 경우에도 우리 일본 회사 아닙니다. 패밀리마트가 사실 일본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일본 회사였는데 그걸 그 한국 기업으로 바뀌었죠. 그 라이센스를 사다 쓰다가 이제 한국 기업으로 간판을 바꿔 프랜차이즈가 끝났습니다. 다이소의 경우에도 일본 다이소에서 투자를 초창기에 받았는데 지금 아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피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코카콜라의 일부 제품도 한때 일본에서 생산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불매하자 여기 리스트에 올라갔었는데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일본 회사 중에는 한국에서 여러 행사를 하려다가 취소한 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해당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죠. 우리는 아니다. 또 소비자들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양해를 구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건 자동차랑 여행이에요. 자동차랑 여행. 그러니까 일본산 자동차를 안 사고 일본 여행 안 가면 일본에게 타격이 크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굳이 우리가 지금 너무 타격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타격보다는 이 분노한 시민들의 사실 정서 이런 것들이 무섭거든요. 우리나라의 소비량이 아까 박연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6%밖에 안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그 판매하는 그 제품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가 안 됩니다. 굳이 뭐 지금 일본이 하는 것처럼 당장 한국에 무슨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한국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일본은 망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비재를 우리가 안 사서 일본 기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분노에 있는 그런 민심들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종숙님 우리 아이 고등학교 일본 수학여행 취소한답니다. 라고 하셨고 짱민호님 여행은 몇 달 전부터 예약하고 취소가 안 되니 몇 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렇죠. 자 8578번 쓰시는 분 밟으면 꿈틀합시다. 소용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자주 밟힙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우리 4231번 쓰시는 분은 동부 이촌동에서 일본인 요리사가 국산 재료로 묵은지 김치찜을 만든다면 이게 일본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이런 질문이 왔네요. 네, 이거 뭐 고차방정식이라 그건 제가 풀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네. 오늘 야, 이 상황이 만만치 않고 정말 엄중히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화수소를 우리가 북한 등 제재 대상국에 반출을 해서 혹여 북한 같은 나라들이 이걸 살인가스 같은 생화학 무기화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일본의 책임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출처가 한국 언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이요? 정말 그러지 맙시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박병률 기자,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